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23번째 궤죠. 산지박궤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지박궤의 네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박궤의 초효, 2효, 3효에 대한 효사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4효, 5효, 상효에 대한 효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효사에 들어가기 전 궤상을 잠깐 볼까요? 이 궤상을 보시면 양. 하궤는 땅을 상징하는 곤괴. 상괴는 산을 상징하는 간괴의 모습입니다. 산 아래 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은 단단한 땅이 아니고 흙 땅입니다. 그러니 흙 위에 산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불안합니다. 조금만 비가 오면은 산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음을 소인으로 보고 양을 군자로 봤을 때 소인들이 점차 침식에 들어가서 대인 하나만, 군자 한 분만 딱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소인의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상을 가지고 4효, 5효, 상효에 대한 효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사를 볼까요? 육사. 육사를 우리말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육사. 박상이부 흉. 박상이부 흉입니다. 이 부자는 피부할 때 부자죠. 이 상자는 침상할 때 상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침상이 문드러져 피부에까지 이르니 흉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침상이 문드러져 박자는 깎이다, 깎여 떨어지다, 깎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침상이 문드러져 피부에까지 이르니 흉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의 침상은 복잡하지 않죠. 단순하죠. 상판이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초효와 2효에서는 상다리와 상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효와 2효에서 상다리가 다 문드러져 버렸습니다. 이 육사에서는 우리가 전문 시간에 공부할 때 하궤를 침상으로 보고 공부를 했죠. 이 사효는 침상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즉 침상 위에 있는 사람, 침상 위에 있는 사람이 침상까지 문드러져 버렸으니까 이번에는 사효에 있는 침상 위에 있는 사람의 피부를 문드러뜨리는 그런 징후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흉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왕필은, 즉 주역 성리를 만들었던 왕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효와 2효에서 침상이 문드러져 버렸지만
사람이 안전한 것은 상판 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육사에 이르니까 사유에서는 사람의 피부에까지 침식이 들어옵니다. 왜? 하교를 침상으로 봤을 때 상교의 첫째 오는 침상 위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 사람에게 닿으니까 피부까지 침식을 당하니까 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사람의 피부에까지 문드러져 들어오니까요. 그 반면에 공룡달은 역시 역학자입니다. 역학자인 공룡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래에서 음의 도가 점점 거세집니다. 그래서 침상이 이미 다 문드러져 버렸습니다. 또 사람의 피부에까지 도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흉하다라고 공룡달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부가 문드러지고 나면 그 다음 뭘까요? 생명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사는 침상이 다 문드러지고 침상 위에 있는 사람의 피부에까지 그 문드러짐이 침식에 들어오니 흉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육사가 흉하다는 효사가 나왔는데 효상으로 한번 볼까요? 왜 흉함이 나왔는지. 먼저 육사는 2, 4, 6효, 2, 4, 상효는 짝수입니다. 음효가 와야죠. 그런데 육사에 음효가 왔습니까? 양효가 왔습니까? 음효가 왔죠. 발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육사와 상하는 효는 뭐죠? 상교의 첫 효니까 하교의 첫 효가 상응하죠. 상응하는 첫 효는 뭡니까? 초육 음효입니다. 음효와 음효는 서로 정하지 않죠. 불응합니다. 정하지 못합니다. 다음 육사 아래와 위에 있는, 즉 이웃하고 있는 효는 다 같이 음효입니다. 같은 효끼리는 서로 배척하죠. 그래서 육사는 위아래, 즉 주위에 있는 효하고도 비하지 못합니다. 이웃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음은 얻었지만 정하지 못하고 이웃하고도 서로 친비하지를 못하니까 이 효사에 흉하다는 흉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오효를 한번 볼까요? 오효. 오효는 이거죠. 유고, 관어, 이궁인, 총. 무분리,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어, 이, 궁, 인, 총, 무분리. 어자는 물고기 어자죠. 관은 꿰다는 뜻입니다. 물고기를 꿰듯 궁인을 꿰어 총애를 얻으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 다시 한번. 물고기를 꿰듯 궁인을 꿰어 총애를 얻으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 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여기 배우고 있는 박괴, 박괴의 각 효는 시종 박괴의 주제인 잠식이라는 효사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초의 박, 2호의 박, 3호의 박, 4호의 박, 계속 박, 깎여 떨어지다, 침식하다, 또는 갈가 먹다, 잠식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종 박괴의 주제인 잠식과 잠식을 뜻하는 박, 문드러짐으로 해석되고 있는 박하고 계속 연결이 됩니다. 유고는 이 박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다만 다른 점은 유고는 위로, 상구, 양요와 이웃하고 있죠. 그리고 유고는 위에 있는 양효를 받들고 있습니다. 즉 순비의 관계에서 비도 이웃하고 있다는 비는 두 개 있죠. 순비가 있고 역비가 있습니다. 또는 불비라고도 하죠. 순비는 음과 양이 서로 이웃하고 있는 겁니다. 역비는 음과 또는 양과 양이 서로 연이어 이웃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고는 상구와 순비하고 있죠. 주역에서는 이웃하고 있는 비 중에서도 순비를 더 좋게 봅니다. 그래서 유고는 비록 상구 밑에 있는 음효와 같이 있지만 상구를 침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구를 모시려고 합니다. 왜? 음효가 위에 있는 양효를 받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밑에 있는 4개의 음효도 상구를 침식하려고 해도 유고가 중간에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침식을, 잠식을 할 수가 없죠. 여기서 유고는 천자의 자리고 왕의 자리고, 그렇죠. 여기서 유고는 천자의 자리이면서 음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 3, 5효는 양효가 와야 되는데 음효가 왔다는 얘기는 이 천자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여자가 있다는 얘기죠. 즉 음효는 여자에 비유되고 양효는 남자에 비유되니까요. 그래서 이 음효는 황후 또는 궁인들을 얘기합니다. 궁인. 여기 궁인 있죠, 그죠? 궁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궁인으로 총애를 받는다라는 효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유고는 양을 잠식하는 무덤에 대응하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최고 위에 있죠. 즉 상구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또 이 후궁에는 현명한 덕을 가진 황후, 또 조정에는 영명한 군주가 앉아있다 하면 오늘날 이르기를 성공한 남자의 배후에는 위대한 여성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그 얘기와 이 효상이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정관의 치라죠. 정관의 치. 나라를 잘 다스린 그 시대의 정관의 치랍니다. 바로 당태종 시절이죠. 이 당태종이 정관의 치를 이루고 있을 그 시기에 이 황후는 누구냐? 장손황후입니다. 장손황후. 그 장손황후가 유고 자리에 있으면서 그 당태종을 각별히 모셨던 거죠.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겁니다. 이러한 유고의 노력 덕에 상구는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가지면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고는 양요 자리에 음효가 왔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얻지 못했죠. 하지만 위로 상구를 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의 음들이 상구를 침식하는 것을 제어하고 있죠.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고가 불리함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도 바른 자리를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 6호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이 효사를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물고기를 꿰다 그랬죠. 물고기를 꿰는 것은 6호가 효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효가 양효가 되죠. 그래서 양이 됩니다. 산을 상징하는 간괴가 되죠. 이 간괴에는 물고기라는 물상이 있어요. 물고기. 그래서 효사에 물고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 손의 물상에는 물고기 외에도 나무, 또 밧줄 이런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꿰다. 밧줄이 있으니까, 나무가 있으니까 이 물고기를 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어라는 이 효사는 우리가 바로 효상의 물상에서 바로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궁인들을 꿰다 했죠. 궁인들을 꿰다. 물고기를 꿰고 궁인들을 꿰다 했습니다. 궁인들은 또 꿰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유가 효변한 상대 손의 밧줄이라는 물상이 있댔죠. 밧줄. 또 하괴고뇌. 이 하괴고뇌는 물이라는 물이, 군중, 물이. 하괴고뇌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군중 또는 무리 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밧줄, 이 물고기, 여기서 양인데 제가 잘못 그렸다, 그죠? 여기 양이 되죠. 양. 그래서 바람을 상징하는 송개에 물고기, 나무, 밧줄이라는 물상이 있는 것이죠. 또 곤의 무리, 즉 이 곤의 무리, 공계가 얘기하는 이 무리라는 것은 상괴간의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상괴간의 아래에 있습니다. 즉 이 상괴간은 이 상괴간에는 대궐문, 집, 이런 물상이 있죠. 이 무리가 대궐문 아래에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대궐문 안에 있으니 궁인이 되는 거죠. 궁인. 이 무리가 대궐문 안에 있으면 이 무리는 바로 궁인입니다. 궁인이 되는 것이죠. 주역에서 오효가 음효이고 상효가 양효인 경우에는 오효가 상효를 현인이나 서성으로 받드는 예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박귀에서 더 그렇습니다. 왜?
바퀴는 유일하게 양요 하나가 상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괴간은, 이 상괴간에는 또 무슨 물상이 있느냐? 이 상괴간 보면은 상제 또는 선조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또 유고가 효변하면 뭐가 된다 했죠?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가 된다 했죠? 바로 이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입니다. 이 송괴는 순응한다는 물상도 있습니다. 즉 상제나 선조에게 순응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물상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마치 상제나 선조를 모시듯 오요와 상요의 관계는 마치 상제나 선조를 모시듯 깍듯한 관계가 되니 끝내 허물이 없다라는 효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요에서 무분리,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얘기는 이롭다는 얘기죠. 이건 효사가 좋은 효사죠. 그럼 왜 6.5에서는 발음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리라는 이런 효사가 나왔느냐? 발음을 얻지 못했죠. 6.5는. 자, 그리고 정응하지도 못합니다. 6.5와 상응한 효가 뭐죠? 2효죠. 5효도 음효고 2효도 음효입니다. 그러니까 응하지도 못하죠. 정응하지도 못합니다. 대신 6.5는 위에 있는 양효를 극진히 받들고 있습니다. 즉 침비하고 있죠. 왜? 밑에는 음효고 위에는 양효이기 때문에 침비하고 있습니다. 침비. 발음을 얻지 못하고 정응하지도 못하지만 위에 있는 양효를 각별히 받드는 침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6.5는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는 괜찮은 효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상구를 볼까요? 상구. 석과 불식, 군자 덕녀, 그 다음 소인방녀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여기는 우리 말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석하기 전에 한번 읽어볼까요? 석과 불식.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죠. 군자 덕녀, 소인방녀입니다. 여기서 여는 수레입니다. 여기서 려는 오두막입니다. 집, 오두막집, 오두막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큰 열매는 먹지 않으니 군자는 수레를 얻지만 소인은 오두막을 문지른다 또는 깎는다, 깎아버린다, 잠식한다 하는 그런 효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열매는 먹지 않으니 군자는 수레를 얻고 소인은 오두막을 깎는다, 오두막을 문지른다, 오두막에 침식당한다, 그런 효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석과 불식과 군자 덕녀, 석과 불식과 군자 덕녀,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 두 구절은 모두 상을 보고
효사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상괴간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상괴간의 물상에 보면 돌과 과라의 물상이에요. 돌. 먼저 돌. 그 다음에 과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과는 이걸 한자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과는 관료된 과실 라는 풀로 된 곡식입니다. 즉 간괴에는 돌이라는 물상도 있고 과라, 즉 과실과 곡식이라는 물상도 들어 있습니다. 자, 상괴간은 돌과 과라의 물상이 있고 여기서 밖의 주효는 뭐가 됩니까? 어느 효가 주효가 되죠? 6개의 효 중에서 5개는 음효이고 하나만 양효입니다. 당연히 양효가 주인공이 되죠. 즉 주효가 됩니다. 여기서 상구는 머리로 간주되죠. 신체 부위로 따지면. 왜? 초효는 발 뒤꿈치, 엄지발가락 이렇게 쭉 나오면서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 상효는 머리에 해당이 됩니다. 머리에. 그런데 이 석자를 보면 이게 석과 불식할 때 석자 돌석 더하기 머리 혈입니다. 머리 혈. 돌석 더하기 머리 혈이 석입니다. 그러니 이 석과 불식, 석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석과는 다 간괴의 물상에 포함되죠. 왜? 돌이 간괴의 물상이고 과라가 간괴의 물상이니까 여기 석과는 당연히 이 간괴의 물상에서 다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라는 여기서 과라 또 석과라는 이 효사는 괴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이 괴상만 봐도 석과가 왜 나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과 불식,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석과 불식 사자성어로서 많이 써왔죠. 근데 그게 주역 밖의 상구 효사에 있는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결국 이 석과 불식이라는 이 네 사자성어는 주역에서 유래되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서 적지 않은 부분이 우리 주역에 나오는 효사 또는 괴사 또는 상사의 문구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과 불식은 그대로 해석하면 큰 곳, 석자는 풍부하다, 크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큰 과일은 먹지 않고 남긴다. 또는 큰 과일이니까 그 다음에 씨로 활용하기 위해서 큰 과실은 먹지 않고 남긴다. 또 씨로 쓸 과일은 먹지 않고 남긴다. 또는 우리가 감나무에서 감을 딸 때 맨 위에 있는 감 하나 정도는 남겨둡니다. 왜? 까치밥이라 그러죠.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 또는
동물들을 위해서 남겨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써오던 용어 중에 시팔롬 또 시팔연이라는 이런 용어를 우리가 용어로 종종 써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따지고 보면 시팔롬은 이 과일의 씨앗을 팔아먹는 사람입니다. 시팔연은 씨앗으로 쓸 곡식을 팔아먹는 여자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로 써왔지만 실제로 그 뜻은 이 석과불식에서 유래된, 즉 마지막 남은 하나의 과일은 내년에 씨앗으로 쓰든지 우리보다 못한 사람에게 넘겨주든지 도와주든지 그런 식으로 이 석과불식이 써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석과불식, 큰 과실은 먹지 않고 남겨둔다. 또는 씨과실은, 씨앗으로 사용될 과실은 먹지 않고 남겨둔다. 그런데 그까지 먹어버리는 사람 또는 팔아버리는 사람을 시팔롬 또는 시팔연으로 우리가 용어로 써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밖의 상고와 유고는 서로 친비한다 그랬죠. 친비, 음효, 양효입니다. 친비한다 했습니다. 또 육삼과, 상구는 육삼과 정하죠. 왜? 상괴의 세 번째 호, 하괴의 세 번째 호서 서로 상응하면서 정합니다. 그렇죠? 유고인 왕의 자리이긴 하지만 음효가 왔기 때문에 황후의 자리 또는 궁인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구와 유고가 서로 친비하고 상구와 육상과 서로 정응하면서 유고인 황후와 금설화의 조화와 화목이 유지됩니다. 또 아래의 충성설은 백성들, 이 공계는 백성을 상징한다 그랬죠. 또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충성스럽고 선량한 백성들 또는 부하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상구가 다 받들고 있죠. 음효가 양효 하나를 받들고 있습니다. 보좌를 받게 되니 아래의 다섯 개의 음이 하나의 양을 잠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국가 권력으로 비유되는 석과, 큰 열매, 큰 과실, 이 부분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즉 국가 권력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부분도 여기 석과불식이라는 이 사자성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과불식은 큰 열매는 먹지 않고 남겨둔다. 또는 씨과실은, 씨과일은 먹지도 팔지도 않는다 하는 석과불식이라는 사자성어가 밖에 상구 효사에서 나왔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서 양효는 군자, 음효는 소인으로 나타납니다. 상구는 양효로서 아래에 있는 많은 음효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음효는 곤에 해당되죠. 이렇게도 곤이 되고 이렇게도 곤이 되고 중간에 해도 곤이 됩니다. 다 곤에 해당됩니다. 곤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곤에는 수레,
백성, 또 민중, 군중이죠, 군중. 이라는 물상을 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구는 아래에 많은 음효를 가지고 있고, 그 많은 음효는 공계로 대표될 수가 있는데, 고뇌는 수레, 군중, 백성이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상구는 군주가 수레를 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왜? 이 공계에 수레라는 물상이 있죠. 아래에 있는 5개의 음은 공계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 공계에는 수레라는 물상이 있고, 상구는 수레를 타고 있는, 군주가 수레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수레는 민중이 되죠. 군중이 되고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군자 덕여, 군자가 수레를 얻는다는 뜻은 상구에 해당하는 군자가 아래에 있는 음효로 대표되는 공계의 물상인 수레를 타고 있는 모습이 된다. 그래서 군자 덕여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군자가 수레를 타고 있다는 얘기는 군자의 안위, 즉 안전하고 위험한 여부는 바로 이 백성들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군주를 수레에 모시고 갑니다. 백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수레를 놔버릴 수 있죠. 그래서 순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순자에 군자가, 여기서는 수레로 나왔습니다. 수레를 타고 있는 군주로 나왔습니다만, 이 순자가 얘기하기를 군자가 배라면 군자를 모시고 있는 민중은, 즉 군중은 물입니다. 그래서 민중은 군자를, 물에 해당하는 민중이 배에 대한 해당하는 군주를 어떻습니까?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물은 배를 뒤집을 수도 있죠. 그래서 민중이 수레를 타고 있는 군주의 안위를 결정하듯이 이 순자 얘기도 군주가 배라 그럼 민중은 물이다. 그래서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그걸 한자로 뭐라 하죠?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 수능, 제, 주, 배주자입니다. 또 영능, 복주, 무슨 말이죠?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역시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순자가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밖에 상구의 군주가 민중의 수레를 타고 있으면서 민중이 마음만 먹으면 수레에 타고 있는 군주의 안위를 결정하듯이, 순자는 군주를 배에 비유하고 수레가 타고 있는 군주가 아니고 배에 비유하고 민중을 물로 비유함으로써 수능, 제주, 영능, 복주라는 이런 정치적 수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뭐죠? 최근 우리가 최근에 겪은 바 있는 지도자의 탄핵,
지난 대통령을 탄핵시켰죠. 탄핵. 이 탄핵을 시키는 이 부분이 바로 순응, 제주, 영능, 복주이면서 민중이 태우고 있는 군주는 민중이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하야시킬 수도 있고 다시 군주로서 유지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이 3000년 전 주역에서 벌써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순자가 얘기한 순응, 제주, 영능, 복주란 이 부분은 우리 정치사에서 정치인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그런 구호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소인방녀. 소인은 오두막을 깎는다. 여기서 앞에 두 구절 석과불식 군자 덕녀는 물상으로, 이 본계의 물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죠. 그죠? 석과는 상계의 간에 나와서 물상으로, 수레는 우리가 밑에 음효로 대표되는 민중이 수레를 타고 있는 군주를 모시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됐다 그러면 이 효사는 소인방녀라는 이 효사는 병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석과불식 군자 덕녀는 본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반해서 소인방녀는 이 병계, 즉 이 괴가 변한 그 병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상계 간에는 집의 물상이 있다 그랬죠. 그 뜻은 오두막으로 파생되기도 합니다. 왜? 오두막도 집의 개념에 포함되는 거니까요. 또 간의 양효는 지붕에 해당합니다. 자, 이걸 하나의 집으로 보면 상구는 지붕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또 상구가 효변하면 양효가 음효로 바뀝니다. 그럼 상교는 뭐가 되죠? 음이 되죠. 바로 공계입니다. 그러니 위에 있던 지붕이 뜯겨 나가버리게 되죠. 지붕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양효가 음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여기서 소인은 초효부터 오효까지 이 소인의 음효가 소인을 얘기한다고 했지만 이 여기서 소인은 이 5개의 음효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바로 상구가 음효로 바뀌면서, 즉 상구가 동하면서 음효가 대의 공개가 된 것이죠. 이 소인은 스스로 만든 곤입니다. 왜? 상구가 변했으니까요. 그래서 군주가 우매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간신들은 이 허점을 이용해서 나라를 재난과 변란에 빠뜨리는 것이 됩니다. 만약 군주가 강건한 덕을 지켰다면 스스로 오두막을 깎는 그런 운은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나라의 정권이 오하되는 근본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가 무너져 내리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를 연화명경에서 불타가 얘기한 말을 들으면 안하나 비유컨대 사자가 죽으면 살아있는 동물이 사자의 시체를 먹는 것이 아니고 사자의 몸에 저절로 생겨난 벌레들이 시체를 먹는다. 이처럼 나의 불법도 다른 이가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법 가운데 있는 나쁜 비구들이 독화시와 같이 내가 힘써 만든 불법을 깨뜨릴 것이다 하는 그 문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인은 초유부터 오유까지의 음효가 아니고 상구가 변함으로써
상구가 동함으로써 생겨나는 상규에서의 곤, 이 곤을 얘기하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곤입니다. 즉 지붕이 없어져 버리면서 곤이 됐으니까 스스로 만드는 곤입니다. 자, 효사에 군자와 소인이 동시에 출연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군자라면 최후까지 상구의 생명력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죠? 멀리 내다보며 소식영의 자연법칙을 이해하면서 기다리면 상구의 생명력을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소식영어가 뭡니까? 소식영어 한번 적어볼까요? 이 소식영어의 자연법칙입니다. 이 소식영어는 사라지면 다시 자라나고 가득 차면 비워진다는 자연의 원리죠. 소식영어. 이 법칙을 알고 있으면 이 상구가 비록 침성을 당하다 하더라도 다시 자라날 것이니까. 그런 자연 법칙을 알고 있다 그러면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 결과 수레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바로 하격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아래의 곤으로 인해, 자, 아래의 곤은 흙이라 그랬죠. 흙 위에 산이 있는 것입니다. 흑산이라 그랬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라면 흑산이 되고 말아 위태롭지만 군자의 경우라면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멀리 실어다 줄 큰 수레가 됩니다. 밑에서 5개의 음효가 양효를 수레에 싣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생명을 멀리 실어다 줄 수레가 될 수도 있고 흙이 돼서 산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인의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소인은 눈앞의 크고 탐스러운 과실을, 즉 석과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먹어버리고 맙니다. 소인은. 오두막을 깔아 먹는 것은 바로 석과를 아무 생각 없이 먹어버리는 것에 비유가 되죠. 즉 생명의 씨앗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즉 생명의 씨앗을 소진해 버렸으니 그 결과는 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인이라 그러면. 만약에 군자라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흙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실어줄 수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자신을 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흙이라 했을 경우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의 상황에 처해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되고요. 자, 이 상구는 우리가 효상을 볼 때 초, 2, 3, 4, 5 상입니다. 1, 3, 5는 양효, 2, 4, 6은 음효가 와야 된다 했죠. 근데 상구는 양효가 왔습니다. 발음을 얻지 못했죠. 그러나 아래 유고와 침비하고 있습니다. 또 아래로 육상과 정응하고 있습니다. 비록 발음은 얻지 못했지만 침비하고 정응하니 이 호사 내용은 그렇게 나쁘지 않죠. 왜? 군자라면 수레를 얻고 소인이라면 오두막을 깔아 먹는다. 소인이라면 오두막이 침식당한다. 그렇다 그러면 노동만 하면은 군자로서 수레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효가 위치하고 있는, 효가 자리하고 있는 그 위치 또는 이웃하고 있는 효와의 관계, 또 서로 상응하고 있는 효와의 관계가 어떤지 하는 상호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효사의 내용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효사의 내용을 길흉해린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산지박교의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효, 오효, 상효에 대한 효사를 배웠습니다. 이 효사를 배우면서 무너짐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다. 즉, 자연은 소식영어를 하기 때문에 사라지면 자라나고 가득 차면 비워지는 이런 순환의 작용이기 때문에 설령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재건의 시발점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